옛날 옛적에 이름난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모여 끝없는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손꼽혔습니다. 하루는 그가 한적한 올리브 숲에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는 그의 유명한 목적론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을 차분히 한 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큰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 중 함께 배우던 소피아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라면 어떨까? 혹시 그 날들에도 목적이 있을까?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변의 자연을 손으로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나무는 때때로 그늘을 제공하고 새들에게 집을 마련해주지.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 지면을 덮어주고 그것들도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양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연관이 있고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제자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연의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의 삶도 분명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은 각자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지혜를 쌓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녀의 친구 알렉산더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악을 작곡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길에서 최종 목적을 찾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뒤 제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소피아는 철학자로서, 알렉산더는 음악가로서 성장해 있었고 각자 자신만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의미를 찾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지. 그날의 대화와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게 했고 이러한 여정은 언제나 삶의 환희와 목표를 발견하는 즐거운 모험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마을의 행복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가 항상 웃고 서로를 돕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 마을의 비밀은 바로 마을 중앙에 위치한 행복 나무 덕분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객과 행복의 열매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열매를 먹고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예술을 창작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철학자 존이라는 청년이 이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 마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들의 삶이 정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존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매일 밀 농장에서 행복의 열매를 먹고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의 철학에 따르면 이런 상태 가양적인 쾌락의 극치라고 생각했지만 더 심층적인 쾌락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존은 농부에게 더 많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농부는 조금 생각하더니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 같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존은 마을의 음악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음악가는 존에게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적 행복을 제공합니다. 이건 미리 질적인 쾌락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음악가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깊이 있는 영향을 칭찬했습니다. 며칠 동안 존은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에 만족했지만 일부는 정신적이나 교육적 발전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 이론에서 말하는 고차원적 쾌락의 욕구였습니다. 존은 마을 회의에 참석하여 그의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최대 행복을 이루고 있었지만 더 높은 질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도서관을 세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음악가들은 더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했고 농부들은 교육을 통해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행복 마을은 더욱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존도 그의 여정이 마을의 진정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리주의가 단순히 더 많은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질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미래 교훈을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삶의 질적인 행복을 더해가는 과정은 미래 철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 에이데아 마스터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소개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가끔 마을 광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모두가 일하던 것을 멈추고 그의 주위를 둘러싸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이데아 마스터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들을 통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모두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완벽한 의자를 떠올려보세요. 모두가 눈을 감고 저마다의 완벽한 의자를 상상하며 미소를 잠시 지었습니다. 마스터는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자, 그 의자가 진짜로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의자는 결코 망가지지 않고 언제나 편안하며 어떤 위대한 왕도 그곳에 앉고 싶어 할 만큼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의자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자의 이데아입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우리가 현재 앉아있는 이 의자들과 그 완벽한 의자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현존하는 의자들은 모두 저마다의 소재와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파손될 위험이 있지. 그것들은 의자의 본질적인 이데아를 담고 있대. 완벽할 수는 없네. 하지만 모든 의자는 그 완벽한 형태, 즉 의자라는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이를 듣고 또 다른 주민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데아의 세계에 갈 수 있나요? 마스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이더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이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세계이지. 너희가 고양이를 생각할 때 그것은 단지 개별적인 고양이가 아니라 모든 고양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지. 따라서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란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람들은 마스터의 말을 곱씹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통해 그들의 예술 작업에 영감을 얻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데아 마스터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 철학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들의 완벽한 이데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두는 마스터의 지혜를 간직하며 그날의 설레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마을에는 지혜롭기로 유명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소크라티쿠스였습니다. 소크라티쿠스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혜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정보 열정적인 청년 알렉시우스가 소크라티쿠스를 찾아옵니다. 알렉시우스는 세상에 대한 열정과 지식에 대한 갈망이 넘치는 인물이었지만 좀처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티쿠스에게 말했습니다. 노인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고 모든 지식의 과일을 맛보고 싶어요. 그러자 소크라티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한 권의 오래된 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책은 겉보기에 아주 단순해 보였고 표지에는 무지의 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게. 젊은이 아마도 이것이 자네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일세. 알렉시우스는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소크라티쿠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농담인가요? 여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잖아요. 소크라티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여기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무지지라는 걸 깨닫는 첫걸음이란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지. 알렉시우스는 처음에는 이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소크라티쿠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무지의 위장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알렉시우스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 대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움을 이어가는 자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무지의 크기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크라티쿠스의 무리하지 않은 지혜의 눈마을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